지금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바다엔 45톤의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이 한마디에 30년간 불가능한 꿈이라며 한국을 비웃었던 전 세계 에너지 강국들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AI 시대 전력 대란으로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은 고작 30년치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원전 강국들조차 속수무책이었고 중동은 하루 5시간씩 정전에 시달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기술 역전극. 한국은 30년간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UAE 에너지 분석관이 직접 목격한 그 감동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감동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알파라지입니다. 2025년 여름 두바이의 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초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어느 순간 절반씩 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시적인 정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UAE 정부 산하국가 에너지 위기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4살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전력 수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차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클렉슨 소리와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절반이 꺼져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아버지가 부채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지 2시간째였어요. 라시드, 언제쯤 전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겠니? 70살 아버지의 목소리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직한 지 1년이 넘었죠. 기술자로 30년을 일하셨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곧 나아질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선 17살 여동생 아미라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배터리를 아끼려고 밝기를 최소로 줄인 채 장학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빠, 오늘도 정전 있었어? 응. 도심 세 구역이 동시에 나갔어. 아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 장학금 끊기는 거 아니야? 학교 예산도 계속 줄어든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전력난이 교육 예산까지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 확인 가능한 우라늄 매장량은 약 30년치 남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화면엔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번져가는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우라늄 고갈 예상 지역이었죠. 중동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또 한 번 깜빡이더니 일부 구역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평소라면 그냥 데이터로 처리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한숨, 동생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꺼져가는 도시의 불빛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 도시의, 그리고 이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문명의 불빛이 사라지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까?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묵직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둔 채 저는 먼저 긴급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부다비 에너지부 청사대회의실이었어요. 국가에너지위기 태스크포스 전체 인력이 소집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50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 곡선 그래프들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안건이 심상치 않아. 장관님이 직접 오신대. 잠시 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산림에너지부 장관이 들어왔어요. 60살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먼저 오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외부자문 경제학자 하산 박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어느 나라가 어떤 에너지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서열이 바뀔 겁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사진들이 나타났죠. 증기기관을 선택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100년 후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어요.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를 바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저 멋진 수사로만 들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산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원전 강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라늄 고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국장급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곳에서 해수 우라늄 추출 상업화를 제안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터져나왔어요. 해수에서 우라늄을? 그게 가능해? 이론적으로만 들어봤는데 저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성은 안 나올 텐데. 대학원 시절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해수 우라늄 추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업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라시드, 너 원자력 전공이지? 이거 내가 맡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아침에 봤던 봉투를 열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로고가 찍힌 두꺼운 제안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둔 채 저는 먼저 긴급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부다비 에너지부 청사대회의실이었어요. 국가에너지위기 태스크포스 전체 인력이 소집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50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 곡선 그래프들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안건이 심상치 않아. 장관님이 직접 오신대. 잠시 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산림에너지부 장관이 들어왔어요. 60살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먼저 오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외부자문 경제학자 하산 박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어느 나라가 어떤 에너지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서열이 바뀔 겁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사진들이 나타났죠. 증기기관을 선택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100년 후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에 그 문장을 적었어요.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를 바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저 멋진 수사로만 들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산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원전 강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라늄 고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국장급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곳에서 해수 우라늄 추출 상업화를 제안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터져나왔어요. 해수에서 우라늄을? 그게 가능해? 이론적으로만 들어봤는데 저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성은 안 나올 텐데. 대학원 시절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해수 우라늄 추출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업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라시드, 너 원자력 전공이지? 이거 내가 맡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아침에 봤던 봉투를 열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로고가 찍힌 두꺼운 제안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모니터 2대에 나눠 띄웠습니다. 홍해 해수 우라늄 파일럿 프로젝트, 아미드 옥심 기반 나노 흡착제, AI 관제 시스템,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료를 넘기다 지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홍해와 걸프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해수 1리터당 우라늄 농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바다가 다른 곳보다 농도가 높다는 내용이었죠. 30년에 걸친 연구라. 그래프를 보니 흡착제 성능이 세대별로 꾸준히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산기를 향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킬로그램당 $60 생산 비용. 이게 정말 현실적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 변수들을 하나씩 입력했어요. 해수 처리량, 흡착 효율, 설비 운영비, 인건비.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 해상 플랫폼 운영 비용, 폭풍 리스크, 장비 유지 보수, 이런 변수들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책상 위 계산과 현장은 다르니까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라시드, 국장실로 올라오게. 국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국장님이 창밖을 보고 서 계셨어요. 돌아서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차갑게 보는 사람 말일세.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프로젝트 1차 평가, 자네가 맡아.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거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인상적이었지만 제 경험과 지식은 회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또 정전 예고 소식이었죠. 라시드, 내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 조심해라. 너무 낙관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신 분의 충고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의 제안서, 국장님의 기대, 아버지의 걱정, 그리고 제 안의 두 가지 목소리. 만약 진짜라면?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한 현장 실사 옵션 조항을 다시 읽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제목은 홍해 프로젝트 현장 영상이었어요. 고위회의 자료용이니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건 끝없는 수평선이었습니다. 그 위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떠 있었어요. 한국과 UAE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카메라가 플랫폼 위를 비췄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지 UAE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뒤섞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박현우 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해외기술전략본부. 이건 단순 실험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상업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화면이 전원됐습니다. 흡착 모듈이라는 거대한 장치가 크레인에 매달려 바다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잠기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관제실 내부였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온, 해류, 우라늄 농도, 흡착량.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프 하나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킬로그램당 생산 비용 예측치, $60 수준. 육상 채굴 대비 60%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이게 진짜라고?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지막 클립이었어요. UAE 현지 기술자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전력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가족도 제 동네도. 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쳤어요. 희망과 간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메일 하단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장관님과 왕실 자문단께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순간 제 책상이, 아니 제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숫자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바다 위에선 실제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소집 문자가 왔어요. 장관 주재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같은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장관님은 영상 내내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관님이 입을 여셨어요. 현장 검증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라시드. 장관님의 목소리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검증단 책임을 맡아주게. 일주일 안에 준비하고 출발하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검증단 책임이라는 건 제 이름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홍해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한국 프로젝트 때문이냐? 네. 라시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 강국이라 해도 우리 같은 나라는 늘 뒤에서 손해만 봤다. 조심해야 한다. 30년 현장 경험이 말하는 무게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래. 기술도 좋고 교육도.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엔 말과 현실이 다른 게 많단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과장이라면 UAE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제게 돌아오죠. 제 커리어는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라면 제가 회의적인 보고서를 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에요. 새벽 3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최근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성자는 마이클 스티븐슨 국제에너지 보수연합 고문이었어요. 해수 우라늄 추출은 환경 리스크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장기적 경제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 일부 국가들의 성급한 투자는 위험하다. 문서를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북부 지역 3개 구역 동시 정전. 복구까지 5시간 소요. 신호 대기 중에 옆차를 봤어요. 운전자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전으로 잠을 못 잤겠죠. 사무실 책상 위엔 한국행 항공권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발일은 사흘 후였어요.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라시드, 진짜 가는 거야?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보려고. 그날 오후 저는 출장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홍해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끝없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었어요.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헬기로 갈아탄 후 플랫폼에 접근하자 크레인과 철골, 그리고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보였어요. 정말 바다 위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착륙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짠 냄새와 함께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시드 씨, 안전모를 쓴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 박현우 본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밝게 웃었어요. 제 손을 꽤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과장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플랫폼 내부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니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수온 28도, 해류 속도 초속 1.3m, 우라늄 농도 3.3 ppb. 이게 전부 실시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AI가 200개 지점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현재 가동 중인 흡착 모듈이고요. 파란색은 회수 대기 중입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 의무실, 회의실, 심지어 작은 체육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시설이 아니라. 맞습니다. 박현우 본부장이 제 말을 받았어요. 상업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겁니다. 실험실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공용 식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UAE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딜입니다. 통역 겸 현장 코디네이터예요. 아, 네. 라시드입니다. 여기 분위기 어때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는데 이틀만 지나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경도 안 써요. 같이 욕먹고 같이 칭찬받으니까. 파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해안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라시드, 괜찮니?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네, 안전합니다. 조심하고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마라. 통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파딜이 트레이를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 첫 실무 브리핑이죠? 긴장되시겠어요. 조금요. 걱정 마세요. 박 본부장님 설명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때 박현우 본부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이곳저곳 테이블을 돌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계급이나 국적 구분 없이요. 라시드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흡착 모듈 회수 작업 보실 건데 꽤 인상적일 겁니다. 그의 말투는 편안했어요. 저를 검증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동료처럼 대했습니다. 오전 9시 갑판으로 나갔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모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 밖으로 나온 모듈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황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게 우라늄이 흡착된 겁니까? 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박현우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UAE 기술자 몇 명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석 달 일하다 보니 이 사람들 진짜예요.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다 합니다. 새벽에도 일하고.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관제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태성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시드 씨, 내일 정제시설 투어 준비됐습니다. 직접 우라늄 추출 과정 보시게 될 거예요. 기대되네요. 저희도요. 외부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해 주시면 좋으니까.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적이 아니라 동료 과학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오빠, 한국 사람들 어때? 아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진지해. 과장이 없어. 진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응. 아니 그것보다 더.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라시드, 몸 조심하고. 너무 쉽게 믿지는 마라. 네, 아버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랫폼 조명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손의 움직임, 모든 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도 맞았어요.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내일 정제시설을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와 기대.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사흘째 아침 김태성 연구원이 저를 정제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우라늄이 추출됩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파이프를 타고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수된 흡착제를 여기서 처리합니다. 화학적 용리 과정을 거쳐 우라늄을 분리하는 거죠. 김 연구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엔 실시간 농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현재 순도 98%. 원전 연료로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관제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김 연구원과 함께 숫자들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1세대 흡착제는 효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가 과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세대에서 표면적을 3배로 늘렸고 3세대에선 아미드 옥심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그래프가 세대별로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AI 시스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홍해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AI가 해류, 수온, 우라늄 농도를 분석해서 최적 지점을 찾아줍니다. 사람이 하면 한 달 걸릴 일을 3분 만에 하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경제성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가 직접 확인한 변수들을 추가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킬로그램당 58달러, 육상 채굴 평균인 95달러보다 낮았어요. 이건 제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말에 박현우 본부장과 함께 인근 마을을 방문했어요.
플랫폼에서 보트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이었어요. 예전엔 어업으로만 살았다는 곳이었죠. 여기 카페는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파딜이 설명했어요. 프로젝트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가니까 장사가 되더래요. 카페에 들어가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국 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편의점, 식당, 작은 숙박업소 모두 프로젝트 이후 생겨났거나 확장됐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플랫폼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기술은 단지 에너지가 아니다. 지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타이핑하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문장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밤 11시, 김연구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시드 씨, 내일 대규모 시험 운전 있습니다. 모듈 100개를 동시에 회수해요. 100개요? 네, 상업성 최종 판단 데이터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내일이 진짜 결정적인 날이 될 거예요. 대규모 시험 운전 당일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관제실로 가니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100개 모듈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작합니다. 박현우 본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크레인 5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판 위로 나가 직접 봤습니다. 모듈들이 하나씩 물 밖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모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표면 전체가 황록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성공입니다. 현장 감독의 외침이 들렸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회수된 모듈들은 즉시 정제시설로 옮겨졌어요. 저는 김태성 연구원과 함께 분석실로 달려갔습니다. 농도 측정 시작합니다. 기계 소리와 함께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라늄 함량, 순도, 불순물 비율.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5시간, 8시간. 저녁 7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추출량 12kg, 순도 98.6%. 김연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킬로그램당 생산 비용.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58. 관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현우 본부장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라시드 씨, 이제 숫자가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육상 우라늄 채굴 평균 비용은 $95. 바다의 우라늄이 육지보다 싸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UAE 정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해수 우라늄 추출 기술은 상업적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플랫폼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국제 에너지 전문 매체에서 온 문이었어요. 한국의 해수 우라늄 프로젝트 상업화 성공 소식이 사실입니까?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마이클 스티븐슨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보수연합에서 보낸 경고장이었어요. 성급한 결론은 위험합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58, $95. 그 숫자의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박현우 본부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UAE 정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우라늄 공급국들이 접촉해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장기 계약 가격 30% 인하 제한이래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에 국제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스티븐슨의 기고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해수 우라늄, 검증되지 않은 환경 리스크.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가능성, 장기 안전성 미확보, 과장된 경제성 분석. 한국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UAE 에너지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 국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라시드,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네. 한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외교적으로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정치적 변수가 있다고. 회의가 끝난 후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어요.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파딜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이틀 후 대형 폭풍이 이 해역을 지나갑니다. 긴급 대피 작업이 시작됐어요.
모듈들을 서둘러 회수하고 장비를 고정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폭풍이 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파도가 플랫폼을 때렸습니다. 관제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모니터 하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3번 구역 모듈 이탈. 데이터 손실 확인됐습니다. 김태성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흡착 모듈 15개가 손상됐어요. 더 심각한 건 지난 3주간의 데이터 일부가 유실됐다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IAEA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현우 본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조사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증 일정이 최소 6개월 지연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저녁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아미라였어요.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뭐? 폭염이랑 정전 때문에. 탈수랑 심장 문제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안정됐는데. 오빠, 언제 돌아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갑판 난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국제 압박, 폭풍 피해, IAEA 지연, 그리고 아버지.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UAE가 이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국가를, 가족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IAEA 실무진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3명의 조사관이 플랫폼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손상된 모듈 구역 앞에서 조사관 한 명이 멈춰 섰어요. 데이터 유실 구간이 3주 분량입니까? 네, 폭풍으로 인해. 박현우 본부장이 설명하려 했지만 조사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보고서에 기록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공식 통보를 받았어요. 현 상태에서는 상업적 사용 인증을 내릴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간 추가 검증과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UAE 에너지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화면 속 장관님 옆엔 여러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시드, 자네 보고서를 믿고 우리가 진행했네. 한 관료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IAEA 인증은 지연되고 기존 공급국들은 압박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오빤 언제 오냐고 계속 물으셔. 상태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병원비가. 아미라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장학금도 이번 학기로 끊긴대. 학교 예산 문제래.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 맞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 11시 갑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동생은 장학금이 끊겼어요. 우리 집은 여전히 정전에 시달리고 있죠. 저는 여기서 미래의 에너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현재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어요. 라시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우 본부장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보고서 때문에 UAE가 이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 본부장이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라시드 씨,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게 30년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그가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어요. 다음 날 새벽 2시 잠을 이룰 수 없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박현우 본부장이 보였습니다.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테이블 위엔 종이컵 2개가 놓였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박 본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게 95년 처음 연구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진 속엔 작은 실험실과 젊은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바닷물 샘플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들 희망에 차 있었죠. 3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실 장면이었어요. 2000년 첫 번째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요. 그래도 계속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장비 절반을 반납해야 했어요. 사진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연구 중단 권고를 6번 받았습니다. 학회에서는 조롱했고 언론은 무시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18년 연구팀 절반이 떠났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지막 사진은 빈 실험실이었어요. 덩그러니 책상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만둘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박 본부장이 화면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라시드 씨, 우리는 30년을 싸웠어요. 아시겠습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여기 온 지 석주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30년의 싸움을 석주 만에 평가하려 하니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심판이 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고요. 박 본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심판이 아니에요. 함께 답을 써나갈 동료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합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판단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라시드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IAEA도 UAE도 한국도 모두가 납득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박 본부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3자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화면엔 UAE 에너지부 장관과 참모진, 다른 화면엔 IAEA 실무진, 그리고 박현우 본부장과 김태성 연구원이 보였어요. 저는 가운데 화면에 혼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열었습니다. 폭풍 피해와 데이터 공백, 숨기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IAEA 측 표정이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추가 1년 검증 기간, 환경 영향 상시 모니터링, 단계별 생산량 확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라늄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30%는 해수 우라늄, 70%는 기존 공급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UAE 측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IAEA 실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장관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라시드, 이 계획에 내 이름을 걸 수 있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제 직과 명예를 걸겠습니다. 박현우 본부장이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이 참모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좋아.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네. 회의가 끝난 후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파딜이 달려왔어요. 라시드 씨,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박 본부장이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한 겁니다. 그날 밤 가족과 통화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졌다. 라시드, 내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네, 저도 느낍니다. 아미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빠, 언제 와? 곧. 그리고 좋은 소식 가져갈게.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아부다비 대형 컨벤션 센터. 거대한 무대 위에 한국과 UAE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저는 객석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채웠어요. 에너지는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한국은 해수 우라늄이라는 새로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UAE 장관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석유 가격에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30년 장기 해수 우라늄 공급 계약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정부 초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놀랐어요. 질서정연한 교통,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 사람들의 빠른 걸음. 대전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입니다. 김태성 연구원이 낡은 실험실을 보여줬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서 첫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 희망과 불안이 섞인 표정들. 고리 원전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냉각탑과 관제실,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비공개 환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았어요. 라시드 씨, UAE와의 협력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카카.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인류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쳤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과 함께 세계를 밝히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홍해 해상 플랫폼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UAE 현지 운영팀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오늘 신입들 브리핑은 제가 하겠습니다. 관제실로 들어섰습니다. 10명의 새 엔지니어와 분석관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모니터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수백만 가정의 불빛입니다. 모니터엔 안정된 출력 그래프가 흐르고 있었어요. 해양 환경 지표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해안마을의 야경이 보였어요. 예전과 달리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라시드, 오늘 마을 카페에 갔다 왔다.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 친구들한테 자랑 좀 했지. 우리 아들이 일하는 곳이 저기라고. 아버지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아미라는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내년에 유학 간다며? 네, 에너지공학 전공으로요. 통화를 끝내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회의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이요. 그때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분석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파딜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내일 새 프로젝트 회의 준비됐어요. 사우디 측에서도 관심 보인대요. 그래, 자료 검토해야겠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체결식 날 박현우 본부장, 김태성 연구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한국 학생들에게서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라시드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일 하고 싶어요. UAE와 한국이 함께 만든 기적, 자랑스럽습니다. 한 통 한 통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플랫폼 조명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과 UAE가, 기술과 신뢰가, 그리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지켜낼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수평선 너머 또 다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불빛도, 이 세상의 불빛도 이제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함께라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